돌아온 다정회 8월 18일 5시 정치부회의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비대위가 오늘 출범 후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90도 사과부터 일단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비대위 입장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가 역시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 전 대표는 오늘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있었던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언급한 건데요. 네. 대통령의 통큰 이미지가 강조되다 보니 선거 승리로 갈등을 털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여겼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를 해석해보자면은 통이 크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속이 좁다 이런 표현을 쓴 걸로 보이는데 물론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만 상당히 날선 표현이고요.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네, 표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당시에 친박 인사들이 당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예. 그때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했던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 표현을 인용을 해서 쓴 겁니다. 네, 어제는 이제 윤 대통령의 말을 돌려줬고 오늘은 이제 박근혜 씨의 과거 발언을 또 소환을 했네요. 자, 지금 이제 여론전 외에 법정 다툼도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벌이고 있잖아요. 법원이 이번 주 내로는 판단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장기전도 불사하겠다 그런 입장인 거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서 오늘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와 상임 전국위 그리고 전국위 의결 등에 대해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냈는데 이제 오늘 확인이 된 거고요. 네. 본안 소송이 끝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네. 자, 좋습니다.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이제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가처분과 관련된 입장을 오늘 추가로 밝혔죠? 네, 맞습니다. 어제는 당내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에 이어서 오늘도 재차 입장을 밝혔는데요. 가처분이 기각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검찰총장 인선 또 그 내부 조직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희가 뉴스픽에서 자세히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요. 전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을 모아서 쉽고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신체컨 준비됐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목이 약간 잠겼는데 지금. 네, 좀 나가면 되고요. 네. 오늘은 응답하라 다정회가 없지만 정의원분들의 의견은 앞에 서 있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잘 모아뒀다가 그래요. 네, 자 소개할 예정이에요. 백반장 알겠죠? 네,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정의원분들의 의견 소중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 회의 중에 딴짓하지 말고 정의원들의 의견 잘 이렇게 메모를 해야 됩니다. 알았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다룰 뉴스가 많으니까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의 말씀을 받들겠다는 취지였다고 오늘 설명했습니다.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 쇄신 작업도 시작이 됐는데요. 대통령실 홍보수석 교체에 더해서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 김대기 실장의 발표도 있었죠. 관련 속보를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별이 5개, 다정회는 5시, 뉴스픽도 5개. 이제 다들 아시죠? 뉴스픽 5 시작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네, 받들어 국민, 그리고 경찰국 대전, 검찰총장 이원석과 XXE 재심, 마지막은 일시석방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시작도 국민, 목표도 국민임을 되새긴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문득 지난 5월 취임식 날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청청! 자, 국민과의 소통을 유독 강조했던 만큼 단상까지 차를 타고 갔던 전직 대통령과는 달리 국회 정문부터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서 시민들과 일일이 손을 잡고 인사도 나눴더랬습니다. 어제
회견 취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제 회견의 취지는 국민의 말씀을 세밀하게 챙기고 받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받들어 총이 아닌 받들어 국민입니다. 급격한 지지율 하락세와 함께 쇄신 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국민을 받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직접 만났는데요.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결집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분들이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어제 회견을 놓고 야권에선 알맹이 없는 공갈빵이란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은 분골 쇄신하겠다면서 의지를 다졌지만 애초에 국민들이 어떤 점을 질책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고 했죠.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재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그렇게 야박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100일 동안에 굉장히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어떤 쇄신 이건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걸 보고 저럴 거면은 왜 기자회견을 했지 그런 약간 의구심 같은 게 들었죠. A4 용지 11장, 장장 20분에 달하는 모두 발언에서 거의 90% 이상을 지난 100일간의 국정 성과를 소개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취임 100일에 대한 소회라기보다는 부처별 업무 보고를 연상케 했죠. 인사 쇄신 책도 좀 나오고 국정 운영의 기조를 좀 더 겸손하고 민생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약속들을 해주셔야 될 자리였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물론 그에 대한 답변도 있기는 했습니다. 인사 쇄신과 관련해 이미 대통령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바꾸네. 투수가 교체가 됩니다. 과연 다음 투수는 누굴지? 자, 첫 단추는 홍보라인 투수 교체입니다. 새 홍보수석으로 대선 후보와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전 의원이 내정된 걸로 전해집니다. 기존의 최영범 수석은 신설되는 홍보 특보직으로 가고요. 그리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공을 살려 외신 대변인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방안입니다. 홍보수석 비서관, 이제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 분야는 이 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게 있고 해서 이번 일요일 날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요일도 일을 해야겠네요. 전체적인 조직 개편도 이루어집니다. 새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실은 용산 이전과 슬림화 두 가지를 키워드로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대비 축소가 된 2실장 5수석 체제로 출범하게 된 건데요.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비서실장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정책과 정무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을 새로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또 정책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정책 조정수석 내지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언론에서는 뭐 3실장, 7수석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거기까지는 아직은 확정은 안 됐고 저희가 일단은 정책기획수석을 먼저 신설하는 방안으로 갑니다. 요새 민생이라든지 이 정책 어젠다 쪽에 소통 문제라든지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스타 장관의 탄생도 좋지만 큰 틀에서 일사불란하게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절감한 걸로 보입니다. 애초에 예상했던 홍보라인 원포인트 교체에 한 발 더 나아간 중폭 개편으로 특히 정책 기능 강화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향후 조직이란 게 원래 좀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마다 또 개편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경찰국 대전입니다. 자, 이 시각 국회 행안위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업무 보고가 진행 중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부터 윤익은 경찰총장 그리고 논란의 중심이 된 김순호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이 모두 배석했고요. 예상대로 여야의 불꽃 튀는 설전이 오갔습니다.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소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민주성, 중립성, 책임성의 가치가 조화롭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역사적인 입법 취지와 이런 것들을 봐도 결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경찰국 신설 과정을 강행하면서 경찰국 신설은 네. 법적으로 이제 절차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런 장관님. 문제가 없습니다. 자,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고 이상민 장관은 오히려 경찰 통제를 더욱 민주화한 것이란 취지로 맞받았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경찰국은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이미 8월 초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민주당의 화살은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른바 밀정 논란입니다. 특채 사유를 알아보니까 경찰 공무 임용령 제16조 제4항 4호에 따른 것으로 대공 공작 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 공작 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법 8조 3항 3호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고 하니 김 국장은 약 30년 전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소위 인노회에서 노동활동을 했습니다. 몇 년 뒤에 활동을 그만뒀고 그 후에 경찰의 특채로 임명된 건데요. 자, 이를 두고 김 국장이 노동계 인사를 밀고 한 대가로 특채됐다는 의혹이 일었고 김 국장은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적단체에서 주사파 활동을 하다가 염증을 느껴서 전향한 것이고 그 이후에 경찰이 되기로 마음 먹었을 뿐이란 겁니다. 홍승상 전 경감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수사에서 김 국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특채를 받아 주었다. 그 홍승상 그 전 경감은 잘 알다시피 대공 수사를 했고요. 또 인노회 사건을 해결하는 그 주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주사파 그 사상에 주체 사상에 심취돼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김순호 국장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찰 고위직으로 승승장구했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소위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을 문재인 정부 때 했다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인사라는 거냐 목소리를 높여 반격했습니다. 김 국장은 2017년 경무관 승진을 하셨죠. 소위 민정비서실이나 아니면 청와대에 인사검증이 있었습니까? 예, 수차례 받았습니다. 전혀 그런 말이 없었습니까? 예, 인노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적폐청산에 관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 아주 과할 정도로 그런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상민 장관 역시 김 국장은 30년간 동료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두둔했습니다. 자, 조금 전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사명 총경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국회 행안위반 속보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은요. 검찰총장 이원석입니다. 자, 100일 넘게 비어있던 새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자리의 주인공이 확정됐습니다. 김호수 전임 총장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입니다. 후보자는 그 중앙지검 특수 1부장 또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한 그 수사기획통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켰다는 평이 나옵니다. 연수원 27기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동기입니다. 자, 또 윤 대통령과는 삼성그룹 수사,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조사하고 구속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재산과 같은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겸손하게 경청하고
검찰 구성원 모두의 힘을 합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모든 힘을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픽은요. 네, 땡땡이 재심입니다. 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 이야기인데요. 자, 최 의원 쌍디귿이 아니었다, 짤짤이었다 이런 주장을 이어갔지만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은 만장일치 중징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냥 왜 얼굴이 안 보여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쌍디귿으로 얘기했어요. 몇 차례나 그렇게 얘기했네요. 2번 얘기했어요. 바로 연달아서? 네네, 연달아서. 이 같은 참석자 다수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은 너무들 한다며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 중입니다. 징계 재심을 청구했고요. 오늘 오후 4시부터 당 윤리심판원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그때도 최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부정할까요?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픽은요. 일시 석방 물음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찰발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오후 2시부터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일시 석방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자, 입시 비리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정 교수, 허리 디스크 파열과 하지 마비 증세를 호소하면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는데요. 자,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형 집행정지 불허가 결정됐습니다. 형을 계속 살아야 한다는 의미고요. 네, 배우자인 조국 전 장관의 반응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바로 조금 전 나온 속보까지 신혜원 체크가 반영을 했죠.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형 집행정지가 불허됐다는 그런 속보가 바로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놓고 사람 한 명 데려온다고 전면 쇄신이라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상당히 거셌고, 아까 이제 김대기 실장의 발언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대기 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열어서 오늘 발표할 수 있는 건 발표하고 또 주말에 발표할 건 발표하고 그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조직 개편까지 일단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네,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대통령실을 짚어보는 작업은 벌써 시작됐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김은혜 전 의원의 영입에 이어서 대통령실 직제 개편설이 아침부터 계속 나왔는데 오후에 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네. 자, 홍보수석 발표는 일요일에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김은혜 전 의원으로 저희가 보통 이제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살펴볼 게 있다는 아까 김대기 실장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뭐 복수로 검토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는지. 김은혜 의원이 최근에 독일에 머물다가 네, 얼마 전에 이제 귀국을 해서 그래요? 뭐 최근에 윤 대통령과 뭐 독대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추가적인 좀 조율이 필요해서 그러네요. 본인 의사도 좀 들어보고 네.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되니까요. 네,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쨌든 김은혜 전 의원이 제일 유력한 건 확실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지금이 이 실장 5수석 체제인데 수석 자리 하나를 더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3실장 7수석 체제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김대기 비서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일단 6석까지 늘어나는 건 맞는 듯합니다. 민생과 정책 쪽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기획수석 신설을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조직이라는 건 살아있는 유기체 같다면서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마다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정책기획수석으로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유력하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산자부 차관과 수력 원자력 사장을 지낸 인물인데 저희가 관련된 속보도 역시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부 초대 검찰총장의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낙점이 됐습니다. 저희가 한 3명의 후보를 소개하면서 뭐 상당히 유력한 인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대검 차장이 지명이 됐고요. 조직 안정에 초점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켰다라는 평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에 단행된 검찰 인사를 이 법무부가 무난하게 조율하고 이끌었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특수통이고요. 윤 대통령과 함께 이 삼성그룹 수사,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조사하고 구속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대표적인 이제 윤석열 사단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한동훈 장관과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죠. 네,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라고 하고요. 국장 말씀 맞다나 이 검찰 내부에서는 한 장관과 함께 소위 윤석열 사단 중에서 브레인이다 이렇게들 불렸다고들 합니다. 사실 검찰총장 공백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만큼 윤 정부가 고심을 거듭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판단, 또 검찰 인사와 이 검수완박 대응에 직접 관여하면서 소위 검찰총장 패싱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미 검찰총장 공백 사태가 100일이 넘었고요.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중순 정도 돼야 임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한다는 전제하에요. 야권에서 상당히 또 세게 또 검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신혜원 체크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 원픽 이렇게 꼽겠습니다. 국민 말씀 받들어 대통령실 홍보라인과 조직 개편 임박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면서 윤 대통령과의 화해 가능성을 일축했죠. 윤 대통령의 통이 작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또 오늘 첫 회의를 한 비대위원회는 일단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걸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제가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불경스럽게도 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이 이렇게 겹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표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윤 대통령을 돌려가게 한 모양새인데요. 야권에서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이렇게 감정싸움하고 하는 게 지금 그럴 시기인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오늘도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이 언급이 됐었죠. 대선 당시에 울산 회동을 비롯해서 두 차례 화해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봉합에 그쳤다면서 화해 가능성 일축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제가 인식하기로는 굉장히 이제 좀 통 큰 이미지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저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털고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통이 크다 이런 윤 대통령의 이미지가 실제와는 다르다 직격을 한 건데요. 이 전 대표가 앞서 말했던 이 양두구육이라는 표현과도 뜻이 일맥상통하죠.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갈 때 가보니까 금수도꼭지가 달려있고 납품된 걸 보니까 녹슨 수도꼭지가 달려있다.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 열받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전 대표가 말한 국민도 속고 저도 속은 것 같다는 이 표현이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정회원 분들은 익숙하시죠.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총선을 앞두고요. 친박 의원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하자 박근혜 당시 의원이 했던 말을 패러디한 건데 이 친이 친박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때 얘기입니다.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네, 윤 핵관을 겨냥하는 이 전 대표의 표현도 강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차기 당대표에 출마를 한다면 윤 핵관을 정계 은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으시죠? 아마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이준석이 당대표 다시 되는 걸 겁니다. 제가 심판하면 그땐 구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 정계 은퇴 시키러 왔다라고 제가 얘기할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네, 이 정치권의 거친 표현들만 모은 듯한 이 전 대표의 강한 표현들. 기존 정치권에서는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다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싸가지론을 대하는 윤 대통령의 전략은 한마디로 무시 혹은 무대응인데요. 어제의 답변 회피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을 이 전 대표는 어디까지나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그 여당이나 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여기 그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이 전 대표의 그 프레임에 넘어가서 이것이 그 여당과의 불합리한 그 정치적 박해인 것으로 자꾸 보도를 하니까 이 전 대표는 점점 더 그 힘을 얻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윤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 좀 의아하게 들렸던 건요. 윤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냈던 이 문자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이겠죠. 내부 총질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라는 속마음 이미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정치의 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무수석실의 주요 업무가 그런 정무관계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셨다면은 정무수석실에 굉장히 그 직무 유기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런 걸 파악하실 의중이 없다는 것은 정치의 포기거든요. 네, 이 전 대표의 전투력 때릴수록 점점 커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통상 이 정도 되면은 상대가 대통령이고 또 이쯤 왔으면은 대충 한 발 물러서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죠. 정말 타고난 싸움꾼이다. 네, 일제히 입을 닫고 있는 이른바 윤핵관 대신에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나섰습니다. 이 전 대표를 청년 정치의 선구자라고 지켜 세우면서 청년 정치의 후배로서 남 탓 그만하고 먼저 반성하며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달라 호소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행보는 한마디로 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는 것 아니냐라고도 직격했는데요. 방송에 나와 우리 당 사람들을 비판하고 나의 길만 옳은 것이라 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반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해 일이 되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어려운 길 대신 쉬운 길만 걸으며 체급을 키워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분열된 조직은 필패하게 되어 있다 오늘 뗐는데요. 당이 분열된 모습으로 법정까지 가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일단 고개부터 숙이고 시작했습니다. 유능한 집권당이라는 인식을 조기에 국민들에게 주지 못하고 또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 또 새 정부를 제대로 견인해서 조기에 안착시키고 신뢰받도록 하는데 소홀함이 있었던 점, 이런 점들을 모두 국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 비대위원장은 8명의 비대위원에게 이렇게 임명장을 주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했지만요. 시작부터 윤핵관 비대위냐 논란이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직을 유지하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 외에도요. 주기환 비대위원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 20년 인연을 이어왔다. 이 사실이 알려졌죠.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6급으로 일하면서 이 사적 채용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주 비대위원이 이 윤심이라고 하더라도 9명 중 1명일 뿐이다. 이렇게 감쌌지만요. 굳이 비대위원으로 선임을 했어야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기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들도 대통령실에서 사실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제 저희 윤석열 대통령과 원래 또 근무를 같이 했던 그런 인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주기환 전 후보를 발탁했어야만 했느냐. 새롭게 출범하는 비대위의 동력의 관점에서 솔직히 좀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네, 당 사무총장 물망에 올랐던 박덕흠 의원 역시요. 윤핵관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사돈지간이라는 점이 부각이 됐죠. 여기에 특혜 수주 의혹, 이해충돌 논란으로 탈당을 했다가 복당한 이력도 이 혁신형 비대위의 걸림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사무총장으로는 김석기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비대위원은 아니지만요. 신흥 윤핵관이죠. 이철규 의원이 예결위 간사로 내정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앞서서 이 사진 좀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김성원 의원이 떠난 자리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인사가 비판받고 있다는 점과 연관지어서 또 비판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이 당 내 사태에 대해 가지고 돌격대장을 하셨던 분들이 영전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옳은지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윤 핵관 비대위다 이런 논란 외에도요. 이 비대위의 운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좌우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가 가처분 신청 신문 기일이었는데 이 전 대표가 직접 이렇게 출석한 현장에서는 지지자 그리고 반대파가 엇갈리면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네. 야, 너 7억 원 감추려고 청산장 박수 받았어 안 받았어? 부끄러우지 않아야지. 네, 법원은 오늘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이번 주 내에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내 갈등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 비대위 체제는 일단 무효가 되고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되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기각될 거다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제 절차상 문제도 고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저는 가처분이 기각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처분이 만약에 기각이 되더라도요. 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명시를 한다면 이 전 대표에게 힘이 실릴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래서 피해가는 그걸 또 사정 판결이라고 그러는데 사정 판결을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굴러는 가는데 이준석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정치적으로는 승리한 거죠. 네, 이 전 대표는 이 가처분뿐만 아니라 비대위 전환이 무효라는 본안 소송도 정식으로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기각이 되더라도 법정 투쟁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 대표는 지금의 상황, 대통령실의 입김에 입법부가 좌우되는 삼권 분립의 위기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법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 분립이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소송과 별개로 성상납 관련 수사라는 고비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죠.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인은 오늘 경찰에서 6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 소식도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윤석열 대통령 겨냥해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주호영호 첫 회의에서 고개 숙여 사과.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윤핵관만 공격했는데 며칠 전부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저격하고 있죠. 윤 대통령은 물론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답변에 응하지 않았고 일각에서는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는데 자, 윤핵관들도 정면 대응은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고는 정면 대응을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보니까는 이제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오늘 정면에 나섰네요. 네, 이 장해찬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 당시에 직접 영입해서 이 당시 캠프의 청년 본부장을 지냈던 인사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난 한 번도 못 받았다라고 했다는 그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장해찬 이사장은 받았다 이렇게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맞아요. 그 해석도 해줬죠, 그죠? 네. 아주 좋을 때만 못 보냈다 그런 거죠. 저는 국장에게 체리 따봉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저는 이모티콘 안 써요. 네. 국장은 오키 하시면 제가 좀 긴장하고 오키요 하면 제가 좀 긴장을 더 하고. 저는 이모티콘 받아본 적 있는데 스티커 없어요? 뭔 소리 하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갑자기 또. 자, 빨리 그냥 이어가요. 네. 장해찬 이사장의 기자회견으로 이어 다시 가면요. 네, 이 전 대표는 선당후사라는 숭고한 단어 앞에서 내로남불하지 말길 바란다. 이렇게 이 전 대표를 직격을 한 겁니다. 대선 당시에 2번이나 선대위를 버리고 나가는 무책임한 행위로 윤 당시 후보를 곤경에 빠뜨렸었다라고 또 지적했는데요. 선거 캠페인의 변화는 이준석 대표 개인 때문이 아니라 젊은 실무진과 외부 자문
자문그룹의 충원을 윤 대통령이 수용한 결과였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대선 승리에 공을 세웠다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네, 이 전 대표도 여기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보낸 문자를 통해서 윤석열을 뽑은 젊은 세대를 찾아서 이준석을 보고 찍었는지 장해찬을 보고 찍었는지 그 비율을 보면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청년재단을 맡고 있는 장 이사장에게 공익재단 이사장 자리를 맡았으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눈앞의 불의를 뻔히 보면서도 권력에 아무 말 못하고 조아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임승호 전 대변인은 장 이사장의 이 선당후사 논리를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국정 지지율은 이 전 대표의 선당후사가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또 이 전 대표를 좀 비판하는 그런 기류가 많은 게 사실이죠. 특히 이 전 대표를 지지하던 측에서도 표현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좀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좀 갈라지는 그런 모양새네요. 대선 당시에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심평 변호사도 이준석 전 대표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심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다. 성격적으로 융화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에 대해서 무시 혹은 무대응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본인의 성상납 문제 등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여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자신이 연루된 형사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성상납, 증거인멸, 무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어떤 형사처벌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 박해에 의한 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지금 이 프레임을 짜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심 변호사는 또 이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관련 수사는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자연스럽게 이 전 대표의 힘이 약화될 것이라고도 예측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또 본안 소송도 냈지만 사실 이제 이 전 대표 앞에 놓인 상당히 큰 이제 허들이 있죠. 그게 이제 경찰 수사입니다. 경찰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인사가 오늘 마지막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오늘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 대한 6번째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김 대표의 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가 2014년 카이스트 출신의 여가수를 소개해달라고 말해서 소개를 해줬고 송파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100만 원 정도 접대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의 발언을 대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 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의 말을 비꼬며 불경스럽게도라고 표현한 걸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빅마우스 김성진이 말한다. 준서가 8월 15일 광복절 상납받고는 왜 일본처럼 그런 적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진짜인지 묻게 만드느냐? 왜 일본처럼 너가 피해자인 척해서 나를 악인으로 만드느냐? 불경이나 읽어라. 네, 저런 표현이었군요. 자, 성상납 수사도 그렇고 가처분 신청 결과도 그렇고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사실 이제 가처분 신청이 그 결과가 빨리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법원 측의 고심이 좀 깊은 모양이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가처분 결론이 뭐 한 하루 이틀이면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요. 다음 주 초나 돼야 아마 결론이 나올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신당 창당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전 대표가 다시 한번 반박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024년 총선 전 신당 창당 가능성이 이제 정치권에서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걸 주장하는 인사가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박 전 원장을 향해서 이 신당 창당론을 반박했는데요. 전직 국정원장이 국내 정보 수집을 진짜 안 하신 것 같다라면서 뭐 칭찬 같기도 하고 비판 같기도 한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지원 원장님이 제가 계속 지적하지만은 국정원장을 제대로 하신 것 같은 게 국내 정치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국정원장이면은 굉장히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도 최근에 최신 정보를 가지고 업데이트 하셨을 줄 알았는데 역시 해외 정보만 다루시다 보니까.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윤석열 대통령 겨냥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주호영호 첫 회의에서 사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국민의힘 소식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혁신위를 해체하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비대위와 역할이 겹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최재형 혁신위원장을 바라보는 친윤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데요. 이준석계 아니냐 꼬리표가 붙은 거죠. 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를 놓고 흔한 일이다, 신도리코 수준이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이거 뭔가 이준석 대표의 흔적 지우기 아니냐라는 느낌이 일단 좀 들고요. 차기 국내임 당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 실제로 출사표를 던질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죠. 언제 무슨 뭐 전당대회를 할 건지 이런 게 그렇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혼자 손드는 것만큼 네. 좀 속된 표현으로 뻘쭘한 일은 없고요. 뻘쭘함을 피하고 싶었을까요? 대신 우회적으로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야심차게 출범시켰던 혁신이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정부 여당에서 네. 그 정권 교체한 지 딱 100일밖에 100일인데. 안 됐는데 네. 이렇게 비대위가 생기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만 네. 비대위와 혁신위가 같이 존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아예 뭐 그 중에서 일부 인원을 뭐 흡수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해서 사실은 비대위 단독 체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내가 이준석 대표의 상대방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아하. 저희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를 당권을 위한 행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래서 아. 뭔가 이준석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저희 지지층의 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주장이 아닌가. 최재형 혁신위원장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비대위를 흔들지 마십시오. 혁신위를 흔들지 마십시오.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영 비대위원장도 혁신위 함께 가겠다. 딱 잘라 선을 그었는데요. 내일 최재형 혁신위원장으로부터 혁신위 활동에 관해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최고위와 혁신위가 각각의 역할이 있고 활동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혁신위가 활발히 활동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의 입장 상당히 뻘쭘해졌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를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 안 의원 혼자만의 구상은 아닌 듯합니다. 역시나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도 이미 루비콘의 강을 건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만나서 예전처럼 뭐 포옹을 한다든지 이런 극적인 해결 가능성? 없다고 보이죠. 일단 양측이 모두 말을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조금은 뭐 이렇게 핵심 세력들이 조금 이준석 대표의 전 대표에 대해서 조금 길을 뚫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긴 한데요. 이준석 전 대표도 또 나가긴 너무 나갔어요.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를 처리하고 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죠. 한마디로 투명 인간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를 지금 여기서 어떤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점점 더 그 위험 부담은 가중됩니다. 여기서 그 이 전 대표를 끌어안아 버리면은 그동안의 그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또 앞으로 그 전국 운영은 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무대응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정 소집 안 될 것 같으면은 제가 양당 간에 좀 확실하게 끊고서 그 정도 결단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질질 끌려가서는 뭐 윤 대통령한테 또는 정권한테 뭐 굉장히 나쁘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오히려 당의 혁신을 위해서 이 전 대표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나섰죠.
뭐 당원들 의견도 수렴하는 마당에 당대표 1년 지내면서 이제 당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대표 만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입니다. 이 전 대표에게 날을 세웠던 여권 인사들 어렵게 이 전 대표와 이혼 도장을 찍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었나 봅니다. 최 위원장을 향해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참 실망한 정치인이 사실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넘버 3를 꼽으려면 제가 최재형 의원을 꼽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한테 개고기로 비유를 하고 그리고 온갖 말하자면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이런 그 정치인을 끌어안아야 되는가. 게다가 이미 당에서는 오늘로 완전히 이준석 체제가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눈치 좀 챙기라는 거겠죠. 여권의 이준석 때리기 그분의 눈치를 본 게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당권 주자들이 발벗고 나선 상황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뭐 이래저래 그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 대표 쪽에서도 박탈당하고. 근데 이분이 또 대통령 선거와 또 지방 선거에서도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또 많은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너무 지나치게 지금 보니까 대부분의 당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이준석 때리기 좀 동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저는 비겁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나경원 전 의원의 이 발언이 문득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준석 후보 참 말씀 잘하십니다. 근데 정치는요.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한다는 것을 좀 꼭 새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전 대표를 향해선 머리와 입으로 정치를 하고 있죠. 다만 유독 이분에게는 가슴 따뜻한 정치를 펼치고 있는 듯한데요.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이른바 체리 따봉. 이번 국민의힘 비상사태에 원죄를 졌죠. 그럼에도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재신임 투표가 전부였습니다. 재신을 받아서 비대위에 또 들어갔습니다. 당연직으로. 예.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 때 캐치프레이즈로 썼던 게 뭡니까? 공정과 상식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줘서는 안 된다. 60몇 분 참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통과시켰다는 것은 과연 그 상식에 맞는 모습들인지. 또 몇 명이 표결을 했다, 뭐 찬반을 했다라는 것도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창성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하셨는데 만장일치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 안에 이미 내용이 전달된 게 아닌가.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 첫 비대위회의에 참석한 권 원내대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또다시 결정직을 운운했습니다. 대선을 함께한 인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기 보장이 되지 않는 별정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사로운 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이른바 어공이 아닌 자리가 있을까요? 게다가 대통령실은 어공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곳입니다. 아무리 윤핵관이라도 눈치는 좀 챙겨야겠죠.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그 논문 표절 그런 것은 흔하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통하죠.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품격을 갖춘 논문이다 지켜 세웠는데요. 품격이라 조건 반사적으로 유지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신 변호사, 한국 학생들이 영어에 약하다 방어막을 쳤는데요. 영어에 두려움을 느끼는 학위 시청자들이 영어 번역기를 돌려서 나오는 영문을 그대로 논문에 올려 제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글쎄요, 대학교 리포트도 아니고 논문이죠. 게다가 제목에 떡하니 YUJI, 유지라고 적어놨습니다.
리포트도 이 정도면 좋은 점수를 받지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요. 아무리 번역기를 돌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감수는 해야겠죠. 성의의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신 변호사, 본인도 대학 교수 출신이죠. 실제로 유지 수준의 논문을 본 적이 있는 걸까요? 어느 대학교에서 교훈을 잡았었는지는 학생들의 명예를 위해서 비밀로 하겠습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인문 사유계열의 그 논문은 이 표절 문제에 관해서 아주 상반됩니다. 인문 사유계열에서는 논문은 학위 논문이라 하더라도 표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창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문 사회 계열에선 표절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건데요. 글쎄요. 태양 아래 새로운 건 없다. 이건 거의 절대 명제에 가깝죠. 그래서 논문을 쓸 땐 인용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더욱이 법대 교수 출신인 신 변호사가 인문사회 계열 사정을 어찌나 이리도 잘 아는 걸까 싶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인문사회 계열 학위자들은 전부 표절자로 몰린 듯한데요. 100번 양보해서 일부 표절이 있을 순 있습니다. 학위 심사에서도 표절률 0%를 요구하는 건 아니죠. 다만 논문을 도둑질한 거냐 아니냐 나름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김건희 박사의 석사 논문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50%의 표절률을 보이고 있고 박사 논문 같은 경우 YTN 조사 결과로는 29%.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15%의 표절률이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률, 김도리코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입니다. 표절이 아니란 판단을 내린 국민대가 학계의 지탄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대 동문들은 이번 논문 사태가 졸업생들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낸 상태죠. 오늘이 변론 기일이었는데요. 중립적인 위원회를 꾸려 논문을 심사했다던 국민대, 오늘까지 재판부에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아서 변론일이 연기가 됐습니다. 떳떳하다면 회의록을 내면 될 일이죠. 왜 재판부의 명령을 무시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표절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외부 검증기관에 다시 심사를 맡겨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얼마든지 외부 검증기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네. 안철수 의원이 비대위와 혁신위 두 개의 지도부를 둘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러니까 혁신위 해체를 주장했다는 그런 얘기를 아까 이제 조익신 멘토가 소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조호영 비대위원장의 입장도 저희가 들어봤는데, 혁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죠. 조혜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혜진 의원은 한마디로 이 기본 상식이 잘못됐다면서 매우 의외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는데요. 혁신위는 당 지도부가 아니고 비대위 산하의 당 기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고위원회가 당원 당규에 근거해 구성한 당내 위원회일 뿐이라면서 이 최고위 때도 당의 최고위와 혁신위 두 개의 지도부가 있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네. 조호영 비대위원장은 혁신위를 해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최재형 혁신위원장도 흔들림 없이 혁신위를 이끌겠다,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했죠. 그렇습니다. 최재형 위원장은 비대위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비대위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혁신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최 위원장이 이제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준석계로 분류하는 시선도 있는데요. 특히 혁신위가 공천 룰 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처럼 이 친윤계에서 혁신위 해체를 주장한 목소리가 또다시 터져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었던 어제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과 사적 채용 의혹 규명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오늘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냈죠.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일축하면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다수의 생떼라고 표현했고요.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 흠집내기를 위한 저열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사적 채용 의혹을 문제 삼았는데 사적 채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마치 광우병 사태와도 같은 허위 선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됐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당시 청와대 행정요원으로 근무한 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동료가 청와대 인사수석을 맡았던 점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국정조사를 하고 싶지 않으면 대통령실에서 채용과 관저 관련 자료를 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여러 인적 채용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고 있지 않다면서 관저공사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업체가 수된 배경 역시 해명하지 않고 숨기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요구서를 낸 것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혁신이 해체, 이준석 지우기, 김건희 논문 표절, 흔한 일 대 김도리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던 내용이죠. 민주당이 논란이 된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사망의 일부 문구를 고쳐서 기소된 당직자의 구제 방안을 마련했죠. 일각에서는 꼼수라는 비판을 하는 가운데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은 비대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상황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 저희 집 가훈도 아니건만 이제는 거의 외우겠다 싶을 정도로 민주당 관련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어제 당헌 개정에 대한 민주당 비대위의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문제 1항은 고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비대위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재명 의원만을 위한 이 방탄 개정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원 유지 결정은 어제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도 단연 화제거리였는데요. 이 의원의 맞수인 박용진 의원 그간 개정 추진 움직임을 비판해왔죠. 이번 결정은 이 자신의 승리라고 자부심을 드러내는데요. 이 결정이 박용진의 원칙의 승리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국민들의 상식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굳이 묻는다면 좀 과하다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지도부가 있고 또 지도부에서 나름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승리라고 하실 건 없어요. 이게 뭐 싸운 건 아니니까요. 말씀 많이. 이 의원은 박 의원의 태도가 다소 안 입고었나 봅니다. 자신은 당헌 제80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당헌 문제는 저하고 관계가 없어요. 저는 지금 무슨 뇌물수 순입 뭐 이런 걸로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당헌이 재량 조항입니다. 사무총장이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자동 정지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당 대표가 임명하는 사무총장의 일인데 그게 무슨 그리 큰 문제가 되겠어요. 박 의원도 밀리지 않았는데요. 이 의원이 유체 이탈 화법을 쓴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이 지금 며칠 동안 혼란에 빠지고 내부 논란이 있었습니까? 당대표가 되시겠다고 하시는 분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와서 나랑 상관없었다라고 얘기하고 발뺌하시는 태도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셨으면 오히려 입장을 그렇게 내셨어야죠. 당헌 제80조가 검찰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이 의원의 주장도 문제 삼았는데요. 이 의원은 처음으로 당헌이 마련된 시점과 이 검찰공화국이 된 지금은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용도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학교 빨리 가기 위해서 샘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느 날 도둑들의 침탈 루트가 되면 막아야 되는 거죠. 이게 그때 당시야 정부가 지금과 같은 검찰공화국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일단 결정한 만큼 더 이상 잡음이 나와선 안 된다는 생각이겠죠.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요.
뇌물이나 정치자금 수수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바로 직무정지를 시키되 그게 정치적으로 만약에 기소한 경우 많지는 않겠지만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제 당무위원회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충을 했습니다. 당원 개정파와 유지파의 의견을 절충했다는 설명인데요. 비록 1항은 그대로 두긴 했지만 3항에서 일부 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현역 의원들의 반대도 크지 않은 만큼 당원들도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저도 이제 국회의원들 속에서는 이 절충안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발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징계 대상이 주로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면 당원들께서도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당원 개정을 기대했던 이 의원의 충성 지층이 있죠. 이 개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장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당원 청원 시스템에는 당원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청원인은 이 의원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지금은 비정상적인 검찰공화국이라면서 이 조항은 안철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혁신안으로 맞는 걸로 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의원의 지지층으로 보이는 한 당원은 이 트위터에 청원 동의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밀정으로 몰아세웠는데요. 그러면서 수박 깨기를 주장했습니다.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일부 당원들은 이 문자 폭탄 주도에도 나섰습니다. 당원 개정 반대의 뜻을 모은 의원들의 연락처를 공유를 한 겁니다. 이 공격 대상은 중앙당 전준희의 개정 의결에 반대해서 간담회를 열었던 비명계 의원 7명이었습니다. 개정 의견이 있다,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오늘 참가하신 의원님들의 보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강성 지지층이 이렇게까지 반발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이후 비대위원장 설명대로 제80조 3항을 통해서 구제 방안을 세워놨기 때문인데요. 당초 3항은 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면 이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죠. 비대위는 이 처분의 주체를 당무위원회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 정무적 판단의 폭을 넓힌 셈인데요. 윤리심판원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단위가 아니고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사실이 무엇이냐를 규명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기소냐 아니냐를 판단을 윤리심판원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가 원장을 맡은 기구입니다. 이 당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한 곳인데요. 반면 이 당무위원회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포함된 그 당의 의결기관입니다. 만일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추 당무위 의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이 셀프 면제가 가능한 꼼수 개정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최고위원회가 최종 결정 기구가 될 경우에 혹시 최고위원들이 만약에 포함되면 또 셀프 구제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테니 한 60명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비대위의 수를 이미 간파하고 있는 이가 있죠. 마지막 단장. 공작그만 밑장 빼기냐? 뭐야? 내 패하고 정마담 패를 밑에서 뺐지. 내가 X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네, 바로 조응천 의원인데요. 당무위 의결은 당대표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기소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거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옮겼어요. 그런데 당무위란 것이 당대표가 의장이고 당대표의 의중대로 갑니다.
조 의원은 이 현 시점에 당원 개정 논의가 나온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니라고 작심 비판을 쏟아내는데요. 뭐 기소 안 된 대표를 당원권 정지시키는 저 여당. 또 대표도 되기 전에 기소 안 된 분을 염두에 두고 미리 정지 작업을 요란스럽게 하는 우리 야당. 이거 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이미 자신은 강성 지지층에게 공식 밀정으로 찍혀있는 만큼 문자 폭탄도 각오한 듯합니다. 나 지금 내 모가지 내놓고 말 꺼내는 거예요. 아, 또 겁나네. 지금 뭐 참 이런 얘기했다 또 문자 많이 받을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 만날 때마다 야 니네 이재명 되는 거 맞지? 그 사람들은 그거밖에 지금 기대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이 이제 강성으로 완전 똘똘 뭉쳐가지고 강대 강으로 가야죠. 그래야 적대적 공생관계가 공고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 쇄신 부르짖는 조홍천 의원 같은 분들, 그래서 문자 폭탄 막 받으시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설 자리가 없어요. 자, 오늘은 당원 제80조에 줌 인해봤는데요. 이재명 의원, 2년 전 민주당 출신 서울, 부산시장들의 성추행 의혹으로 이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자 이런 말을 했었죠. 당원에 따라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오늘 주민아마지는 이 의원의 과거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규정으로 중대한 무슨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당원 당규에 썼죠. 네. 그러면 지켜야죠. 지켜야 한다. 네, 저는 이런 상황을 설마 상상은 못했죠. 그렇다고 이거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요. 무공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네. 자, 본격적인 민주당 얘기를 하기 전에요. 아까 이제 신혜원 체커가 행안위 상황을 전하면서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자리에 들어가서 좀 추가적인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죠. 잊어버리고 있었죠. 안 챙겼죠. 그럴 리가요. 아, 챙겼어요? 그럼요. 지금 행안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바로 있나요? 물어보실 줄 알고 아, 그래요?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좋습니다. 네, 행안위의 그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를 주재했던 류사명 총경이 증인으로 맞아요. 아까 출석을 나올 거라고 했는데요.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경찰국에 대해서 날치기다. 내용도 불법이고 시기적으로도 이 청장이 없는 틈을 타 날치기로 진행돼서 절차적인 하자가 명백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에 이상민 장관이 경찰을 향해서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절차를 진행하는 이 장관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다 이렇게 했고 윤익은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중인격이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중인격이라는 비판을 또 했군요. 네. 자, 이상민 행안위 그 장관, 행안부 장관 지금 이제 폭우 피해 대응하는 주무부처 장관이잖아요. 하지만 그 폭우가 많이 왔을 때 뭔가 좀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 뭐 술도 마셨다. 뭐 이런 주장을 민주당 쪽에서 했다는 거죠. 네, 그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 이 장관이 대통령한테 침수 피해 직보했느냐, 그런데도 대통령이 퇴근한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장관이 대통령이 언제 퇴근했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이 첫 번째 통화는 밤 10시에 남짓했고 그 후에 10통 넘게 전화를 했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그 이 장관의 대응도 또 도마에 올랐는데 이 장관이 8일 밤 10시에 중대본 상황실에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전북 군산에서 열린 행사와 만찬장에 참석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중대본으로 간 건데요. 이 장관이 만찬장에서 술은 입에 대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좀 논란이 될 수 있을까 봐 그 네. 술에 대한 언급을 직접 한 것으로. 아까 보니까 민주당 의원이 건배는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아무튼 이상민 장관이 술은 안 마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군요. 네, 그리고 뭐 야당에서 뭐 사과 요구가 좀 있었는데 네. 이 장관이 지금은 재난수습 중이니까 나중에 좀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상황을 보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신혜원 체커가 챙기지 않았을 줄 알고 이제 상당히 좀 불시에 질문을 한 건데 저렇게 잘 챙기고 있을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체리 따봉을 날려주시죠. 체리 따봉도 아예 이모티콘이 없어요, 저는. 이모티콘 그냥 자체가 손가락 따봉. 알았어요. 이모티콘 좀 구입해야 되겠네. 자, 전당대회가 지금 이제 당대표 경선뿐 아니라 최고위원 경선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서용교 의원이 당 선관위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거죠, 박마커. 네, 그 서영교 의원이 타 후보와 연계된 그 홍보물을 배부했다는 이유로 당 선거관리위원회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독주하는 당대표 선거와 달리 지금 최고위원 경선은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죠. 친명계 후보들의 막판 이재명 마케팅 과외를 차단하겠다는 이 선관위의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네, 중앙선관위는 어제 서 후보 측에 지난 7일 인천시당 합동연설회에서 서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이재명 당대표와 연계된 홍보물을 배부한 사실이 적발이 됐다 이렇게 통지를 했는데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서 후보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서 후보 측이 배부한 홍보물에는 서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중앙당 선관위 입장이었고요. 서 후보 측의 입장은 뭐예요? 네, 서 후보 측은 선관위 시행세 측의 홍보 동영상, 현수막, 피켓 같은 홍보물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어서 단순 공보물이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을 만큼 전례가 없던 조항이라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서 후보는 제재에 대한 이의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선관위가 이번에 내린 이 경고 조치는 당규상 선거 부정에 대한 제재 중 가장 약한 이 주의 및 시정 명령 다음에 해당되는 제재인데요. 경고 이상의 조치는 자격 상실, 제명 제소, 형사 고발 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고 내용을 중앙당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는 당규에 따라서 당 홈페이지에 서 후보가 경고 제재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제재를 받았는지는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역시 이제 다른 속보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이라고 저희가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수석 부의장이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 부의장이 민주당 출신이고요. 또 여당의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거론했던 인물이죠. 네, 민주당 육선 의원 출신이고 국회 부의장도 했었습니다.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오늘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부의장의 사직서를 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민주평통은 남북의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정책들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현재 민주평통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이 수석 부의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현 부의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석 부의장 임기가 2년이고요. 지난해 9월에 임명돼서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민주당 육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부의장이 민주평통에 남아있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비판해왔는데요. 지난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등은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에 동의하지 않고 민주당 정강 정책에 찬성하는 분들이라면서 생계 유지 수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이제 속보를 보니까 이제 이석현 부의장이 이제 물러난 자리, 그러니까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자리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그런 속보도 있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죠. 석동현 변호사가 사무처장에 내정됐다는 그런 속보도 있었습니다. 자, 그 이석현 부의장이 사실 그 여당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직을 유지해 왔잖아요. 이번에 갑자기 사표를 제출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이 전 부의장은 알박기 비판이 일었을 당시에 저더러 이 민주평통이 생계 유지 수단이냐고 했던데 여기는 급여가 없는 비상근 명예직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정책에 대해서 정통한 진보 인사를 정부 요직에 등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런 인재가 한 명이라도 임명되기 전까지는 물러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전 부의장 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권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결국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부의장의 이 직책 수행 경비, 법인카드비, 차량 사용비 등으로 이제 11개월 동안 1억 원이 넘는 활동비가 지출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무급여 명예직이라던 이 부의장과의 그 설명과는 좀 배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의장은 이 국내외에서 의장인 대통령을 대리한 위치에 있는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서 이 대통령의 신임이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했고 직원들의 고충도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이석현 부의장 외에도요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이 크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네요. 네, 여당 의원들이 이 부의장과 마찬가지로 이 법인카드나 해외 출장, 근무 태도, 또 측근 채용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 이 근무 태도 등의 문제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권익위원장으로서 이 가장 강한 사태 압박의 요인은요. 혹시나 이번 감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제일 두렵고 또 직원들에게 정말 미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원장에 관해서 이렇게 타겟으로 하다가 직원들까지 해서 갈라치기, 괴롭히기 식으로 좀 매우 비겁한 형태의 감사다. 전현희 위원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는데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로 체중 감소, 또 탈모, 구안화사 등 건강까지 나빠져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협박, 사퇴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또 이제 한덕수 총리는 전현희 위원장이 과도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또 최근에 하기도 했죠.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당원 80조 유지 반발, 절충안도 꼼수 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회원들이 국장한테 이모티콘 좀 선물 좀 하라고. 국장 이거 그냥 엄지 따봉. 줘요. 선물해요, 빨리.